여러분은 가족 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늦둥이여서 그런지 엄마 같은 언니와 유대감이 강해서 언니가 시집갈 때엔 형부에게 엄청난 질투를 느끼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늦둥이 동생을 둔 러시아 여성의 사연인데요. 무뚝뚝한 아버지와 도망간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키운 그녀는 동생이 자신과 멀어질까봐 언제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10살이나 차이 나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녀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제 허락을 받으러 집에 찾아온 한국 남자와 뜻밖의 밤을 함께 보내게 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의 작은 공업도시 클린, 뿌연 공장 연기가 하늘을 덮는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겹겹이 쌓인 회색빛 아파트들 사이 저희 집은 17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얀 눈과 회색 공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침엽수림이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나타샤, 동생 알리사와 단둘이 남게 된 지금 저는 26이 되었어요. 알리사는 6살 어린 19, 대학에 진학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 끈이 끊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클린 제철소에서 일하던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은 항상 검게 그을려 있었고 까칠한 수염은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보드카를 들이키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머니가 나타샤, 내 성격은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 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반항했습니다. 아버지를 닮기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그의 무표정과 고집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유독 길었던 해, 알리사가 12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이 집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쪽지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미안하다.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알리사가 눈을 비비며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보드카를 마셨고 다음 날부터 어머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알리사를 학교에 보내고 저도 공장에서 8시간 일한 후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탁, 청소, 장보기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어요. 때로는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알리사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면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좋다고 했어. 알리사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림을 보며 저는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알리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알리사, 정말 잘했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일했어요.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제 인생의 지도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과 다름없었어요. 일하고, 마시고, 자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가끔 그의 눈에서 공허함을 발견할 때면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었으니까요. 알리사가 16이 되던 해 겨울, 그런 아버지조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소파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은 춥고 쓸쓸했어요. 몇몇 공장 동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리사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아버지의 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알리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알리사를 꼭 안고 흐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동생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알리사의 학교 성적표, 친구 관계, 취미 활동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알리사는 제 희망이자 미래였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알리사는 종종 제게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알리사마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행히 알리사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동생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대학 진학도 무난히 이루어졌어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온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선택한 알리사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알리사가 곁에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알리사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도서관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대학 생활이 바쁘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제 질문에 알리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이제 어른이야. 매번 다 말해줘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냥 걱정돼서 그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알리사가 독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질 상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공장 휴일, 저는 알리사를 만나기 위해 대학으로 갔어요. 평소라면 문자에도 바로바로 답장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알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중 멀리서 알리사를 발견했습니다. 제 동생은 전화를 보더니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알리사는 캠퍼스를 벗어나 근처 카페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어요. 알리사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리사가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짓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 질투,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알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깜짝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그는 분명 이곳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습니다. 언니, 어째서 여기 있어? 알리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동생의 질문을 무시한 채 그 남자를 노려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을 때 그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어색한 러시아어로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훈이라고 합니다. 알리사의 오빠. 아니, 언니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몰래 만나고 있던 남자, 그것도 외국인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알리사는 진정시키려는 듯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 사람은 성훈이야.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고 한국 대기업의 파견직으로 러시아에 지내고 있어. 30살이고. 30살?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와 동생이 만나고 있었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알리사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20살이었어요. 농담하는 거지. 10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뭘 한다는 거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당황한 듯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의 손목을 잡아 끌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 알리사가 저항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에 도착해서야 알리사의 손을 놓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창피해. 창피한 건 너야. 어떻게 낯선 외국인과 몰래 만남을 가져? 더구나 그 나이 차는 뭐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두려움, 배신감,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알리사는 성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취업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을 안내하던 사람이고 그때 처음 보자마자 반해 그녀가 먼저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관심이 있어 정보를 얻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에게 이끌렸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3달째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알리사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에 거의 도착해서 집이 보일 때쯤 차가 고장 났는지 엔진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젠장, 핸들을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오늘따라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를 밀어서 집 근처 차고에 겨우 넣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알리사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알리사는 성운의 좋은 점을 열심히 설명했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알리사마저 잃을까 두려웠어요. 알리사가 그 남자와 한국으로 떠나버린다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알리사는 울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홀로 앉아 보드카 한 잔을 비웠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감정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틀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성운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신속하게 발을 문틈에 넣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잠시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알리사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우리 집의 낡은 가구들과 벽지가 벗겨진 모습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 바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사와 저희 관계를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죠? 30살이라고요? 내 동생은 이제 겨우 20입니다. 너무 어려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알리사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곳 파견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준비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알리사가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그 후에는 한국으로 함께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격분했어요. 동생을 한국까지 데려간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집안이 어두워졌어요. 전기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하필 이럴 때 일어나다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 정전인가 봐요. 성운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전기 계량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복도 끝을 가리켰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몇 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암흑이었습니다. 퓨즈가 나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전기기사를 부를게요. 이제 돌아가세요. 오늘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알리사가 돌아왔어요. 저와 성운을 번갈아 보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아 저는 성운에게 아침에 나가주세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서요. 창문을 열자 우리 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성운이 내렸어요. 집에 다시 돌아온 성운에게 어떻게 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비공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고치는 걸 배웠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에 무언가 울림을 주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집 곳곳에 많은 것들이 수리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그간 손도 못 보던 것들이 전부 잘 고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주변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사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러시아 음식은 아니었지만 맛있는 한국식 볶음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식사를 하며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알리사에게 정말 진심인가요? 식사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어요. 네, 진심입니다. 알리사는 특별해요. 그녀의 지혜, 열정 그리고 강인함.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그녀가 놀랍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알리사를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남자들은 자존심만 강하고 가정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러시아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알리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반드시 그녀를 데리러 올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당신도요, 마리나.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셋 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억누르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 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 순간에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처음으로 나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나가볼게요. 제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아파트 뒤편에서 혼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우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알리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성훈이 아직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동생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성훈은 모든 수리 작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알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남자친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 만나도 괜찮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업에 방해되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숨기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리사는 기쁨에 겨워 제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알리사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성우는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어요.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알리사가 공부할 때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알리사를 빼앗길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커진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책임감 있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물었을 때 성우는 진지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의 강점과 관심사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점점 저도 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불청객이라 여겼던 성우는 어느새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동생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성훈이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훈과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성훈만큼 키가 크진 않았지만 세련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타샤, 이쪽은 제 친구 현우입니다. 한국에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훈이 소개했어요. 그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알리사는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 제 쪽을 흘깃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들고 돌아오자 성훈이 말했어요. 현우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게 무슨 제안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현우는 러시아어가 서툴렀지만 성훈의 통역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러시아에 와서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훈이 당신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희 브랜드의 컨셉과 너무 잘 맞아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델들이 입은 옷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어요. 모던한 디자인에 러시아의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모델로 쓰겠다는 건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의 타고난 분위기가 브랜드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모델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사진 찍는 것도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진지했습니다. 성훈도 이 기회가 좋을 것 같다며 격려했어요. 나타샤,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결국 호기심 반, 돈 때문 반으로 테스트 촬영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공장 일은 힘들었고 더 나은 수입원이 생긴다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 제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테스트 촬영은 일주일 후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지 말까, 그냥 공장으로 출근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현우가 빌린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저를 맞이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항상 묶고 다니던 머리카락이 풀리고 화장으로 눈이 더 커 보였어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촬영장으로 나갔을 때 현우와 스태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완벽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어색했어요. 어디에 손을 두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이끌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당신답게 있으면 돼요. 몇 시간의 촬영 끝에 현우는 노트북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여자가 정말 저라고. 사진 속 여자는 자신감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거친 손과 피곤한 눈을 가진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1년 전속 계약을 하고 싶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공장을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알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모델이라니. 완전 운명이네요.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얼떨떨했지만 이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감, 새로운 환경 그리고 갑자기 변한 일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그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그의 격려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촬영이 계속될수록 카메라 앞에서 더 편안해졌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시베리아의 설경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며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공장 밖에서의 삶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촬영 중간중간 현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예술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의 시선은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현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촬영을 진행하고 싶어요. 새 컬렉션을 준비 중인데 서울의 현대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알리사를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어요. 알리사는 어떡하죠? 저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성훈이 잘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훈도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알리사를 잘 돌볼게요. 나타샤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리사 역시 제가 가길 원했습니다. 언니, 꼭 가봐요. 나중에 저도 언니 따라 한국에 갈 거예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나라로 향하는 여정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러시아의 대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화려함과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회색빛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밤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 그리고 낯선 언어와 음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편안한 아파트, 현지 가이드, 그리고 일정까지. 그는 촬영장에서는 엄격한 디렉터였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따뜻한 친구 같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어요. 궁궐, 한강, 그리고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까지. 이건 불고기예요. 한국의 전통 요리죠.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입맛을 다셨어요. 낯설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반응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러시아 음식과 많이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다름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촬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2주 예정이었던 일정이 한 달, 2달로 연장되었어요. 매일 알리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학교 생활과 성훈과의 데이트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동생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변을 걷던 중 현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나타샤, 솔직히 말할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델로서의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의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연애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항상 알리사를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와 함께한 시간들, 그의 배려와 존중은 제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어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한강의 야경 아래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현우는 계약 연장을 제안했어요. 한국에 더 머물러줬으면 해요. 당신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알리사와 상의한 후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생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언니,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더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졸업하면 같이 갈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어려운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고 현지 음식과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그는 제 과거와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의 꿈과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시장을 구경하고 가끔은 그의 부모님 댁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색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서울의 봄, 벚꽃이 만개했을 때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나타샤, 우리 함께 살래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나날이었어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따뜻한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은 문득 러시아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알리사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곳의 냄새와 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영상통화로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현우와 함께. 한국 생활 2년차, 알리사가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영상통화와 짧은 방학 방문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공항에서 알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볼 동생의 모습이 어떨지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알리사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꼭 안아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성훈도 함께 왔어요. 그는 알리사의 짐을 챙기며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한 알리사는 금세 적응했어요. 러시아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 일을 시작했고 성훈과의 결혼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두 자매가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알리사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결혼 순서 정해야 해요. 저는 놀랐어요. 결혼 순서라니 그런 걸 정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알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예의래요. 성훈 오빠 부모님도 그걸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현우와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알리사,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제가 말하자 알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먼저 가야 나도 갈 수 있어요. 한국 문화예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현우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알리사에게 그냥 먼저 결혼하라고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마침 며칠 뒤 현우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타샤,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우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주변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알리사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새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네요. 그녀의 진심 어린 축하에 행복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걱정이 있으셨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는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러시아 요리를 만들어드렸을 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구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우를 향해 걸어갈 때 과거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알리사는 들러리로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신혼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극복했어요. 현우는 제가 러시아식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저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명절 모임, 제사 같은 행사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정성을 쏟으셨어요. 나타샤야,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러시아에서 꿈꾸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2년 후, 저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된 기쁨에 현우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첫 손주라며 더욱 저를 아껴주셨어요. 임신 중에는 러시아 음식이 당기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알리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결혼 전 임신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리사와 성우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위 속도 위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성훈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알리사의 결혼식에서 저는 임신한 몸으로 언니이자 선배 주부로서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알리사, 아기가 생기면 정말 많이 변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두 자매가 거의 동시에 임신하게 된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힘들게 지내던 시절,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삶, 사랑하는 남편,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동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우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러시아에서 봤던 그 듬직한 모습을 한국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과 저를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알리사와 성훈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서로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지냈어요. 두 아이는 사촌이자 친구로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희 자매는 이곳에서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작은 공업 도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아이를 안고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동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퍼질 때도 있어요. 그들도 우리의 행복을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과장해서 말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